기생으로 살게 된 초유경은요,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무대에 서게 됩니다. 한양 기생들은요, 일반적인 기생 일 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자, 그림으로 한번 유추해 보세요. 네. 자, 이 그림 속에 힌트가 있거든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이 왕실 연회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아, 공연. 축하 공연. 자, 이처럼 왕실에서 잔치가 열릴 때 노래와 춤을 담당한 인물들이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궁에서 공연 활동을 하는 기생들은요, 또 다르게 여악이라고도 불렸죠. 여자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 즉 기생 초유경이 바로 여악으로 활동했던 것이죠. 선생님, 근데 궁에서 춤추면 좋은 거죠? 그렇죠. 당대 기생들의 입장에선 인생이 180도 바뀌는 기회의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실 연회는요, 왕족은 물론 이 고관 대작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체 높은 양반의 눈에 띈다 이러면 그 기생이 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돈을 내주거나 양반의 아이를 낳게 된다면요, 와우, 천민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회장이네요. 그렇죠.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선 왕실 연회에 자주 설 수 있을 만큼의 수준 높은 춤과 노래 실력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기생이 힘들어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기생이 된 초유경이 역시 열심히 연습하고 왕실 연회에 섰겠죠. 조선에서 기생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었습니다. 조선의 유교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와 악이었었는데, 그중에서 악, 음악은 백성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가르치고 이끄는 수단을 봤습니다. 그 일환 중 하나가 궁중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학 정치를 음악과 무용으로 표현하는 기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관습도감의 기생들은요, 궁중 무용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어엿한 예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00명이 넘는 기생이 교육을 같이 받긴 했지만요, 궁중 연회엔 능력이 출중한 상위권 기생들만 자주 섰겠죠. 관습도감의 기생들은요, 이왕이면 궁중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배우고 또 배웁니다. 자, 그런 기생들 사이에서 눈에 띄기 위해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을 초유경.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지 춤솜씨가 일취월장해서요, 궁중연회에 자주 서게 됩니다. 와. 남달라나 보다. 자, 그렇게 관습도감에서 실력을 뽐내며 소문난 기생이 된 초유경. 어느덧 10대 후반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유경의 운명이 달라질 결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궁중에서는요, 신하들과 왕자들이 참석한 연회가 펼쳐졌는데요, 초유경과 기생들은 춤을 추며 한껏 흥을 돋우었습니다. 아름다운 색동 한복을 입고 사뿐사뿐 걸으며 나비처럼 춤춘 초유경. 그때 춤추는 초유경에게 누군가의 시선이 꽂힙니다. 누가 봐도 초유경에게 반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회를 마친 초유경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연회에서 초유경에게 반한 그 남자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에 초유경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자, 과연 누구였을까요? 외양이 당당했다는 거고요, 슬기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초유경에게 반한 남자, 인성, 평판, 능력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대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도 아는 사람입니다. 어? 그 남자의 가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수양대군, 안평대군. 세종대왕이.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세종. 아버지가 세종이에요? 아버지가 세종이에요. 아버지가 사실 엄청 많네. 엄청 많네요, 사실. 네, 세종은 왕비 소원왕후와 후궁들에게서 총 18남 4녀를 낳습니다. 자, 그 18명의 왕자 중 초요갱에게 접근한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앞라인일 것 같아요. 네. 앞라인. 네. 자, 누굴까? 보시죠. 자, 그 18명의 왕자 중 소원 왕후에게서 낳은 7번째 왕자. 평원대군 이임이었습니다. 자, 이 평원대군이 왕실연회에서 기생초요갱을 보고 완전 반합니다. 초요갱의 매력에 사로잡혀 첩으로 삼으려고 직접 찾아간 겁니다. 엄청난 기회네요. 자, 그러면 세종의 아들 평원대군이 자신의 첩이 되라고 했을 때 초요갱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랐다가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겠죠. 네. 첫 번째 남편이 역적으로 죽은 후 자신은 천민이 되어 기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러움만 쌓였는데 적어도 평원대군이라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테니까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하게. 자, 그렇게 초요갱은요. 두 번째 남자 평원대군의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꽃길을 걸을 줄 알았던 초요갱. 그런데 왕자의 첩으로 잘 살아보리라 생각하고 지냈을 초요갱. 첩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1445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1월이었습니다. 초요갱이 넋을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 무슨 일일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첩이 됐는데 행복한데 이제. 평원대군이 도착을 앓다가 화의당에서 돌아가니 나이 19세였다. 무슨 말이죠 이게? 전염병에 걸려서 평원대군이 죽었어요. 그렇죠. 어허, 이거는 초요갱을 누구보다 사랑해줬던 평원대군이 두창, 즉 천연두 감염으로 사망한 겁니다. 초요갱이 또 한 번 남편을 잃고 만 거죠. 자, 이제 조선의 왕은 세종에서 문종으로, 문종에서 단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단종즉위 1년 만에 조선의 권력은 개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지요. 즉 단종은 허수아비였고 수양대군이 실권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단종이 재위하던 1455년 초요갱 때문에 왕실과 조정 대신들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초요갱 때문에. 네, 어허.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영과 초요갱은 상피하여야 마땅한데도 서로 간통하였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수양대군과 조정 대신들이 우르르르르 이 단종 앞에 찾아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피. 자, 이 단어에는요, 친족 사이의 남녀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하. 자, 그건 곧 절대 피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초요갱과 간통을 저지른 남성 누구죠? 이영. 예, 이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씨 성의 외자 이름을 가진 남자. 감이 오시죠? 왜냐면 왕자. 자, 확인해 보시죠. 초요갱과 간통한 이영은요, 화이군, 또 세종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군은 초요갱의 두 번째 남편 평원대군의 배다른 형제였던 겁니다.
게다가 화이군이 평원대군보다 2살이 많긴 했지만 왕실 서열상 서자인 화이군은 적자인 평원대군보다 서열 낫죠. 낮았죠. 그러니까 최유경과 화이군은 절대 사랑을 나눠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지금 간통. 간통을 한 겁니다. 또 한 번 왕자와 성 스캔들로 얽힌 최유경. 자, 그렇다면 최유경의 새로운 스캔들 상대 화이군 이영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지 아하. 평원대군은 엄청 좋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의 성품이 여색을 탐하여 에헤이. 아하. 일찍이 첩액부 박대손의 종첩을 훔치어 자식을 낳았다. 아하. 자,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에이. 아니 그 첩액부면은 뭐예요? 아내의 큰아버지의 종첩을 훔친 거니까 아니 그러면 아내 큰아버지면 그러니까 장인어른 형제의 첩이잖아요. 그 어르신의 첩까지 탐하여서 애를 땄다고요? 네. 아니 아. 이런 사람이랑 간통을 하죠? 자, 화이군은요 굉장히 여색을 밝힌 인물이었습니다. 부인 큰아버지의 첩을 훔쳐 자식까지 낳아서 왕실의 문제아로 이 낙인이 찍혔죠. 세종도 여색을 밝힌 아들 화이군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화이군이 언젠가부터 단단히 눈독을 들인 상대가 누구다? 초유갱. 최유경. 근데 문제가 있어요. 최유경이 누구의 첩이었죠? 평원대군. 네, 일반 양반도 아니고요. 왕실의 형제 평원대군의 첩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화이군은 알면서도 그럼요. 그러니 그때는 조용히 지켜만 봤겠지요. 그러다가 평원대군이 죽은 이후 본격적으로 최유경에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분에 충실하며 조용히 살 줄 알았던 최유경이 또 한 번 왕실을 뒤집는 성 스캔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조용히 했는데. 계양군 이증과 또 사통하였다. 이번 스캔들의 상대는 계양군. 와. 아하. 왕자.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종과 후궁 신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계양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또 계양군 또 어떤 성품의 인물이었을까요? 화이군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근데 무조건 비슷하죠. 평원대군 화이군 알면서도 만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종이 끔찍이 사랑하였고 이증이 학문을 좋아하여 책을 공부하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호호. 뭐야? 되게 평판이 좋은데요? 맞습니다. 계양군은 원래 천성이 학문을 좋아하고 책 보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끔찍이 사랑했던 아들 중 한 명이었죠. 게다가 쭉 남들에게 칭송받고 호감을 샀던 왕자님이셨습니다. 착실한 사람을 또 초유경 보내나요? 보내나요? 유배 보내나요 또?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시기 계양군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계양군은요. 이때쯤 되니까 술과 여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에이, 제가 그러면은 얘기했잖아요. 방금 얘기는 과거의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이. 계양군은 최유경이 연회에 설 때마다 쭉 지켜봤겠죠. 형제들과 최유경이 깊은 관계였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유경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나 봅니다. 언젠가부터 계양군은 최유경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평원대군, 화이군에 이어서 이번엔 계양군까지 세종의 왕자들과 얽힌 최유경의 스캔들은 금방 세조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자, 세조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바깥 소문에 내가 초효갱과 사통한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어찌 다른 기생이 없어서 감히 서로 가늠하느냐? 세조로서는 앞서 두 명의 동생과 초효갱이 시끌벅적하게 스캔들이 났는데 왜 자꾸 초효갱과 엮이냐? 한숨이 푹푹 나오고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거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조에 호통을 줬던 계양군이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하늘의 맹세컨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건 없는 말을 지어낸 거라고 한 겁니다. 어? 아니라고요? 발뺌? 갑자기? 끔찍이 아끼는 동생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세조는 일단 믿죠. 믿어야죠. 네,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에게 혼난 이후 이직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정말 계양군 말대로 초효갱의 스캔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거였을까요? 기록을 한번 보시죠. 계양군 이직이 세조에게 혼난 바로 그날, 이증은 이날도 초효갱의 집에서 묵었다. 아이고야. 이증. 그러면 사실이었고 어쨌든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죠. 세조 앞에서. 어허. 맞습니다. 살려고. 계양군 이증이 세조에게 아니라고 울면서 변명한 그날 궁 밖을 나온 계양군이 잠을 잔 곳은 바로 초효갱의 집이었던 겁니다. 근데 더 대박인 게 이날도예요. 이날도. 매일매일 네. 거의 초유갱 집에 간 거네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날도. 그러니까요. 세조를 감쪽같이 속이면서 초효갱을 계속 만난 계양군. 그런데 얼마 후 이 계양군이 세조에게 한 거짓말이 딱 들통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초효갱의 집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 또다시 살인 사건이 연루가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무섭다. 근데- 이 사건으로 한양 도성은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의 범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계양군.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날의 진실을 한번 보시죠. 판사 변대가 몰래 초효갱의 집에 묵었다가 이중의 종에게 매를 맞아서 이 때문에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지금? 아하. 또 초효갱이 이중을 놔두고 판사 변대를 몰래 만났어요. 그걸 걸려서 종한테 시킨 거죠. 때려 죽이라고. 그렇죠. 아하. 변대는요, 궁궐이나 관청의 건축을 담당하는 선공 판사였습니다. 정삼품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이었거든요. 그런데 변대 역시 기생이었던 이 초효갱을 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아하. 이건 그래서 변대가 계양군의 눈을 피해서 초효갱이 지내던 집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초효갱의 방에서 변대가 나오는 걸 계양군에게 딱 걸리고 만 겁니다. 와. 감히 왕실 사람인 자신이 품은 여인을 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 받았겠죠. 그래서 계양군은 하인을 시켜 변대를 때렸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때렸는지 변대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아하. 이건 이때 세조, 계양군과 초효갱에게 어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세조는 문제 삼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그냥 사건을 묻어버립니다. 교수님. 그 세조가 화의군은 좀 벌 줬잖아요. 근데 계양군은 왜 벌 안 주는 거예요? 예, 계양군은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좌익공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양군은 철저하게 세조 편이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세조는 자기 편인 계양군을 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조가 이 정도 스캔들이면 초효갱에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세조도 내칠 수 없을 만큼의 미모와 재주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